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나 늘어났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리고 양극재 업체 주가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6에서 20% 정도의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팔린 건데요. 영업 마진은 좀 손실을 봤겠지만은 간밤에 테슬라 주가 6.9%나 올랐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이 목표치를 3.5%로 전년 대비 조금 내렸고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조금 더 룸을 주면서 페드한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존 텀 리라고 하는 유명한 전략가죠. 이 사람은 S&P의 시장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네, 역시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맞이했던 간밤 미증시 반장만 열렸죠. 오늘은 또 독립기념일 휴장일 있을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표들의 표정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지표는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내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여전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우리 시장도 전일장 워낙 좀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증시8, 증시9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과 함께 더 넓고 더 깊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그리고 증시8, 증시9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이건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3대 지수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약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중간에 발표된 지수의 제조업 지수 발표에 따라서 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 하락을 조금 견인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반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뒀죠. 자, 지금 그래서 조기 폐장을 진행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약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흐름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P 글로벌이 발표한 이러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봤는데 46.3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월 48.4보다 하락한 수치이고요.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협회죠. ISM이 발표한 지금 6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6.0. 자, 전달에 40.9에서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7.3이었어요. 근데 이 수치를 밑돌았고요. 이 수치 또한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하반기 연착륙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데 경제지표 실제로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생산의 가장 큰 기초인 이런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런 기대를 꺾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영향을 좀 끼쳤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뉴스를 살펴봤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를 했죠. 테슬라가 2분기에 이 각국의 계약자들에게 인도한 차량 대수가 46만 6,140대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설립한 이후에 가장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3%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 사실은 44만 5천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텍사스주 오스틴에 지금 공장을 확장을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이런 공격적인 가격 인하도 여기서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하를 단행을 했죠. 지금 전기차 시장 전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궈지고 있는 추세인데 테슬라가 지금 나서가지고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은 20% 이상 떨어졌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11% 낮아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지금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보다는 기업 전략 자체를 대규모 생산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실적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이런 매출,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마진을 줄이지만 어쨌든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는데 이러한 사업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말씀드리겠고, 자, 테슬라 이외에 지금 빅테크주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했다는 이슈가 어제 나왔는데 0.8%가량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지금 2년물과 지금 금리물 역전폭 자체가 1.1포인트로 지금 1980년 이후 최대로 벌어진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수익 역전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 3.7%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4.96%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요 뉴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번 주에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방중으로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 국제 무대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든가 아시아가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6.9%나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를 또 오늘 한 번 더 놀래킬 수 있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슈퍼차징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다들 이제 이쪽 테슬라의 충전소를 같이 좀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배터리 쪽에서도 조금 뭔가 효율화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좀 주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주가에 들어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전에 3세대 디젤 기관에서 전 세계가 다변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지금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관점이 지금 기대감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그냥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점에서 찍었던 전고점 직전 부분에 비해서는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치도 그동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적과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 진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의 관점에 따라 주가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도 한 번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화할 물량은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오히려 테슬라를 혹시나 성장성에 염두를 두고 접근하시는 부분이라면 테슬라랑 이제 거래를 할 기업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포드라든가 이러한 메인 밴더들 이런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오히려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그 정도 하고요.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한 좀 부분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전에 이 공유 요금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 어떻게 풀리면서 주가 하락도 좀 크게 있었죠.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단순히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고 요금 사업까지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정 발표는 안 되었는데 지금 넷플릭스를 통한 광고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차량용 테인먼트 이 부분을 항상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가 과대 낙폭 이후에 앞적 물량을 지금 천천히 지금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재료가 악재보다는 실적도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오히려 미래적 측면 봤을 때에는 전 세계 인구들이 즐길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사업 자체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뭐 시장을 끌고 온 테마가 AI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런 쪽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희 대표는 조금 다른 쪽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좀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AI가 어땠습니까? 지금 막 전 세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이런 소식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올라간 부분이 바로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 또한 우리가 미래성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AI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저 또한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어딜까 좀 신중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양자 컴퓨터더라고요. 자,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시장을 형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뭐 오락가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불안한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테마 또한 지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판단을 하다가 양자 컴퓨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도체,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빼놓고 눈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헤어드라이기부터 뭐 슈퍼컴퓨터까지 모든 전자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 양재 얽힘과 이런 중첩 현상을 통해서요, 반도체를 압도할 만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의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도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했는데 뭐 양자 컴퓨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를 한 주체를 보니까 뭐 구글, 아마존, IBM 등 빅테크가 지금 모두 지금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미 팬데믹 구간에서 굉장히 큰 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정말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저도 다시 우상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이온큐가 있거든요. 자, 지금 팬데믹 이전에 대비해서도 아직은 주가는 현저히 바닥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전 최고점보다는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을 파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미 많이 성장을 많이 큰 이미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이런 기술주보다는 훨씬 더 전략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잘 말씀을 드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눈여겨보시라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양자 컴퓨터 그러면 좀 낯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좀 여쭙고 싶은데 슈퍼컴퓨터 대비해가지고 말이죠. 양자 컴퓨터가 아주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접근을 해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여기에 그 미래 사업성을 매진한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그 정도 하고요. 코인 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코인 시장 업데이트 있습니까? 일단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비례하는 그 관련 좀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소식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러한
관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사면 살수록 차익 실현 물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려는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바닥으로 쳤던 투자 심리였지만 지금 반대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주체에서는 오히려 채굴량을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비례적으로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회사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접전 구간에서 해시레이트가 늘어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달간 전체 블록 보상이 4,324개나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블록 보상은 1,404개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테슬라 주가도 좋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요 좀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0.07달러 지금 돌파하나 지금 고래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자, 주식과 다르게 제가 이 도지코인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조심성은 좀 접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코인마다 시가총액이 있고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도지코인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유통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 말은 이 소화할 매물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이슈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좀 주식 말씀드리지만 일본 엔달러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일본 증시도 역대치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코인 중에서 램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램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했던 코인인데 일본의 금융기관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테크로비로 지금 관련해서 이 개발을 추진하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알트코인도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서 덱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그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익 물량 나오면서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튼튼한 알트코인 정도를 활용해서 수년전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비트코인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와 함께한 미장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김민기 PB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PB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민기 PB님과 함께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엔비디아 중국 못 잃어 미국 수출 통제에 반기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주 6일에서 9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을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에도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CFO가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죠. 자, 오늘 이 뉴스 어떻게 좀 분석해 보면 좋을지 김민기 PB님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기존에도 일단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 성능이 좋았던 엔비디아 메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A100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를 우회해서 이제 수출용으로 엔비디아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A800을 중국 수출용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A800이 또 타깃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중국 AI 업체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겠다. 뭐 이런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약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는 이제 최근 AI 발달로 인해서 쇼티지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자산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AI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좀 특정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기존 CPU는 연산을 좀 순서대로 처리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GPU는 이 연산이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좀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멀티코어 CPU의 경우에는 좀 이제 단위 CPU를 여러 가지를 좀 한 칩에 모아놓은 형태인데 이 경우는 여러 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GPU의 경우에는 이를 극대화해서 수천 명의 단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단순한 연산 작업들을 계속시키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 특화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과 같은 AI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자산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독립 GPU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다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CFO가 직접 나서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는데요.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CFO가 지난달 28일 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칩 판매를 금지하게 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미국 산업이 경쟁하고 주도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또한 이제 수출 통제로 인해서 IT 기업들의 손이 묶인 상태라고 밝히면서 중국 시장을 뺏기면 대안이 없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대립이 좀 격화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일단 중국 견제가 목적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 훼손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이제 이번 사태가 엔비디아 주가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와 에버.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도 지금 408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 조정된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AI 분야에 있어서 좀 우위가 좀 생성형 AI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좀 대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AI GPU 시장에서 거의 한 80%, 9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타사들이 좀 쫓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AI 시장의 성장과 확장으로 인한 수혜를 독보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 수출 규제가 올해 안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좀 봉합되나 싶었던 미중 갈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미 지난 5월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수입을 금지했었는데 당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대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가 이번 엔비디아 GPU의 대중 수출을 막은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지는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민기 PB님께서는 이번에 제닛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나온 기사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반도체의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과 갈륨을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중국에서 80%가 생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중국 방문이 굉장히 큰 좀 미중 갈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지는지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AI 시장에서 좀 도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AI 고성능 반도체는 아닐지라도 좀 성능을 낮춘 반도체일지라도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21%가량 된다고 하죠. 그런 만큼 엔비디아의 CFO도 앞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고 있는 기업은 퀄컴이 64%가량으로 가장 높습니다만 엔비디아 역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매출의 20%가량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기 PB님, 오늘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저희가
투자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략 자산이 된 AI 반도체라고 좀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전략 자산. 네. 더 이상 이제 AI 반도체는 단순한 뭐 산업이 아닌 이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군사 용어를 이야기할 네. 때 전략 자산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GPU 자체가 좀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모듈인 A100이 시장에서는 정가의 2배 이상 거래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좀 이런 밀수 시장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난 10월에 이제 미국이 이런 A100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가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 성능을 좀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해서 좀 저사양인 A800 반도체를 마치 약간 한국 전쟁 당시 인해 전술 마냥 엄청 많이 투입을 해서 실제로 한 중국의 챗GPT 중국판 챗GPT를 보면은 이 A800 반도체가 한 10,000개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물량 공세로 이 성능의 차이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안보와 보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AI 반도체의 대부분이 대만 TSMC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 또한 TSMC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아예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좀 중국이 AI 기술을 앞세워서 이를 무기화하고 미국을 위협할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일단 악성 컴퓨터 코드를 심고 또 화학 무기를 제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적대국들이 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 좀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본래 반도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1959년도 최초의 집적회로 개발사였던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좀 군수용으로 납품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군수용으로 납품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미사일 정확성을 높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충분히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실제로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가하게 됐던 이유, 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뭐 AI 무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반도체들이 고성능 반도체들이 쓰일 가능성을 우려를 하면서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중국도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사실은 좀 비슷한 이유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고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AI 패권을 두고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에서는 밀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를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미국과 중국이 마치 전략 자산처럼 AI 반도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될까? 혹시 우리 주식시장에는 수혜주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섹터를 보면 좋고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또 김민기 PB님께 들어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와 보안 문제가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보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국내 기업으로는 모니터 랩이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추이는 좀 많이 좋지 않았지만 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뿐 아니라 지금 반도체 IP 사업도 존재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GPU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GPU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영상 처리와 AI 연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 IP를 공급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AI뿐만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바로 보안 시장인데요. 일단 이런 사이버 보안 사업은 좀 IT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국면 속에서도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가 증가할 사업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액센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버 범죄로 인한 위험 평가액은 한 5.4조 달러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GDP를 다 합쳐서 봤을 때 한 6%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들이 매우 소형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워치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로에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기업들이 네트워크 안팎에서 좀 보호해야 하는 연결의 단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가 한두 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경로가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보안 시장에 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사이버 보안의 유형은 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클라우드, IoT, 데이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 등이 있는데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면은 연결된 컴퓨터 및 디바이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보안이고 엔드포인트 보안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안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시장과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 연평균 34% 그리고 3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보안 시장의 연평균 상승률 10%를 훨씬 웃도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보안 자체는 서버 내에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인 보안 방식은 데이터가 오가는 입구에 방화벽을 구축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가끔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은 방화벽 허용 이런 창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하면 끝났던 그런 보안 문제가 이제 다양한 엔드포인트, 즉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을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막아야 될 경로가 많아진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현재 많은 IT 환경이 좀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클라우드 내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형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즉 세카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 최신 보안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국내 세카스 시장은 2019년도에 2,168억 정도에서 2023년도 이제 한 7,661억 정도로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사내 서버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좀 관리가 좀 쉽다, 유지하고 좀 관리하고 좀 내부 통제가 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보안의 경우에는 좀 외주 직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 또한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제 서비스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내 정보 모니터랩이 지금 현재 그러하거든요. 네. 근데 모니터랩은 일단은 최초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상장이 좀 늦긴 했습니다. 올해 5월 19일에 상장을 했는데 업력 자체는 2005년부터 시작한 좀 꽤 오래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웹 방화벽 서비스에서는 국내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웹 방화벽 서비스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세카스 시장의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열심히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웹방화벽 매출이 한 2022년 기준으로 한 53.3% 정도로 좀 압도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2020년과 2022년에 연구 개발비를 좀 내역을 살펴보면은 매출액 대비 20% 이상을 꼭 꾸준하게 연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세카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모니터랩이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웹방화벽 사업을 기본으로 고객의 웹서버 위치와 상관없이 웹보안 서비스를 세카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 클라우드 WAF와 일정 주기 간격으로 고객의 웹사이트를 스캔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스캐닝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또는 조직 내부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 보안을 제공하고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접속 권한 및 파일 전송을 컨트롤하는 서비스까지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모니터랩.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방화벽을 저희가 많이 또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 기기끼리 연결되는 경우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워낙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또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 양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그쪽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시장까지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모니터랩뿐만이 아니라 한 종목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칩셋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칩셋 미디어는 AI 반도체 IP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AI 반도체 IP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IP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 설계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네. 이를 개념적으로 펼쳐서 보면은 CPU, GPU 그리고 BDO 등 각각의 기능을 하는 IP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P들을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부르고 칩셋 미디어는 그중에서도 영상과 관련된 반도체 IP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여러 반도체 IP를 모아서 하나의 칩을 생산을 하는데 각각의 IP들을 모두 직접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는 외주를 줘서 좀 기술을 제공받아서 칩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고객사는 칩을 기획하는 IDM사나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가 메인 고객사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칩을 기획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좀 트렌드에 맞는 최신 기술을 따라가기에 좀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IP 회사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칩셋 미디어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비디오 IP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일단 비디오 코덱 IP가 쓰이는 곳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일단은 올해 작년의 경우 자동차 쪽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하면서 40%를 넘겼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는 좀 자율주행 시장으로 향하면서 많은 수의 카메라가 좀 이 자동차에 부착되고 그로 인해서 좀 자율주행 시장에서 영상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IP가 필요하게 되고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20년의 업력 동안 15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현재 칩셋 미디어에 IP 칩이 들어간 반도체 칩이 무려 13억 5천만 개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긴 업력과 함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비디오 코덱 IP 산업에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비디오 코덱 시장의 경우에는 얼마나 고화질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작은 코어를 쓰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표준과 확장자를 지원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모든 비디오 표준을 처리 가능한 올인원 코덱을 구현했고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AV1까지 개발하면서 다양한 기업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로열티 매출에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기존 산업이었던 비디오 코덱과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네. 그럼 이제 왜 칩셋 미디어가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의 수혜주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코덱 IP뿐 아니라 인공지능 IP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NPU를 직접 개발 중에 있습니다. NPU라고 하면은 이제 CPU, GPU 말고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NPU IP를 개발하고 있던 경쟁사들의 경우에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 NPU를 개발해 왔다면 칩셋 미디어는 이런 영상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영상 처리 특화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어서 많은 AI 기업들이 이런 영상 AI 처리에 있어서 엔비디아 GPU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중국도 현재 AI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의 손을 최대한 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과 자금을 좀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바이두가 세계 최초로 생성 AI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AI 자립을 위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지금 중국의 팹리스 기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될까요? 중국이 현재 존재하는 팹리스 기업이 2,000개가 넘어갑니다. 아, 굉장히 그러니까, 많군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은 반도체의 진심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이 모두 영상과 관련된 IP를 갖추고 있을 수는 없고요. 현재 지금 중국의 이런 비디오와 관련된 IP 산업으로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와 프랑스의 알레그로라는 회사 그리고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국 기업인 베리실리콘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2,000개의 팹리스의 수요를 모두 받아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영향으로 칩셋 미디어의 중국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칩셋 미디어의 매출은 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라이센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인데요. 라이센스 매출의 경우에는 최초 칩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 느낌으로 발생하는 매출이고 로열티 매출의 경우에는 칩이 팔릴 때마다 지급받는 일종의 런닝 개런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열티 매출의 경우에는 칩이 팔릴 때마다 지급받는 런닝 개런티인데 중국 내에서 AI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칩셋 미디어의 AI 반도체 매출이 계속 커질 것이고 이 칩이 잘 팔리게 되면은 향후 수년간 좀 로열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또 미국 또한 중국의 베리실리콘으로부터 좀 IP 반도체 칩을 공급받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이 역으로 좀 칩셋 미디어와 입장에서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좀 매수 추천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AI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미중 사이에 벌어진 이유, AI 반도체의 그 위상이 이제 거의 전략 자산으로 여겨질 만큼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국내 종목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클라우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랩 이야기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IP 반도체, NPU IP 반도체를 지금 미국과 중국에 모두 수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칩셋 미디어까지 저희가 2개 종목 수혜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민기 PB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봤는데요.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덟 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CIS 그리고 펀더멘탈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CI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분위기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뭐냐면 2차 전지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장비를 공급을 하는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보니까 수익성이 우선 해외 턴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운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턴키 공급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고체 소재 개발하는 데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호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사죠. SFA가 이 회사의 지분을 25.5%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또 해외 쪽으로 가서도 턴키 공급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다음 또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3분기부터 신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거다. 지금 4개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연 매출 3천억 미만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내년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뭐 3천억 미만. 지금 보니까 추정을 한 2,500억, 2,600억 이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생산 능력이 최대 5천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수주가 한 5,500억 내외 됐거든요. 근데 금연말 기준으로 수주가 무려 1조 원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1조 원까지 가는데 지금 매출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해봐야 2,500억 정도 하면은 수주 잔고 대비 매출로 봤을 때 4년치의 지금 물량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4년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빨리 늘려가지고 5천억까지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면 1조 원 정도 되는 그 수주는 2년 안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를 빨리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하반기 대규모 발주 수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요 국내 고객사들의 발주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해외 고객사인데요. 특히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노스볼트입니다. 노스볼트가 유럽에서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규모 발주가 계속될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고체 소재 개발을 이 회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샘플 개발 단계입니다만 이 전고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수혜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고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그 주요 소재인데요.
그거를 지금은 중국에서 거의 90% 넘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입김에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건데 국내에서 지금 전고체를 개발하는 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틀 동안 좀 올랐죠. 이틀 동안 좀 급하게 오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급하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었는데 쭉 이렇게 파는 모양을 하다가 이틀 연속 이렇게 급하게 샀고 기관도 약간 동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6.7%나 올라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를 보시면은 그렇게 뭐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죠. 이게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지는 않다.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이런 녹색 선을 타고 오른다고 보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니까 목표 주가 15,300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 11% 이렇게 좀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11%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목표 주가는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밀릴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저가에 좀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로 CIS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종목으로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순수 건설 회사는 아니죠. 이쪽은 이제 화공이나 비화공 이런 플랜트 쪽에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 설계를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초반에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다른 건설업체 현대건설, DLENC, 대우건설, GS건설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하고는 차별적인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주를 가서 공격적으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골라가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수주를 잘해야지 나중에 돈이 남지 막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선별해서 하는 수주 전략, 그러니까 내실 있는 수주 전략을 회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피드라고 해가지고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앞단이죠. 앞단에서 이 엔지니어링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는 초기 설계를 얘기합니다. 초기에 설계하는 걸 얘기하고 피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EPC. E는 여기다 엔지니어링입니다. 상세 설계고요. P는 프로큐어먼트, 그러니까 조달입니다. 조달. 그리고 C는 건설입니다. 시공, 컨스트럭션. 그래서 초기 설계부터 후에 조달, 시공까지 다 하는 거를 이 회사가 한다. 이제 피드가 중요한 거는요. 초기 설계가 이게 1,000억짜리 이런 2,000억짜리 이런 것도 이제 큰 거지만 이런 회사들은 조단위 초기 설계를 하거든요. 초기 설계를 하다 보면 원 발주자 측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기 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본 설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도 아주 좋은 마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 또 미국 이런 쪽도 하반기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수주 숫자를 좀 보시면요.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1분기에는 거의 1,000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연간 목표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최근에 수지가 별로 없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밀린 것 같은데 하반기 보시죠. 하반기 보시면 여기가 다 지금 EH라는 게 세컨드 해프입니다. 하반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반기 그리고 4Q는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니까 2조, 3조, 2조, 1조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3월 달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쭉 오르다가 그 뒤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그 장기 120일 정도 이동평균선을 지금 받쳐가지고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크게는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다시 조금 사들어오는 게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도 않고 크게 싸지도 않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8,000원 초반이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35%가 나오는 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CIS, 펀더멘탈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역시 한 종목씩 2개 종목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증시 후에서 센티 펀더 종목들 또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기대 갖고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